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1회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셨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왜 틀렸는지 그걸 확인하시면서 이 틀린 부분을 기본서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요 또 계속 틀리게 되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말한다. 1번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죠. 2번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단기적으로 발전시킨 종합식 접근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러분 종합식 접근 방법은 이 부동산학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방법이죠.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인 부동산을 뭐라고 하죠? 복합 부동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3번은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을 우리는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 자, 복합 부동산의 개념이죠. 복합 부동산과 복합 이 개념의 부동산은 서로 다른 용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3번 정답이죠. 3번 정답. 4번 부동산의 경제가치, 경기변동 등은 경제적 측면이라 할 수 있고 또 소유권 등 권리관계, 토지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지구제 등은 법률적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답이죠.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 자, 기역을 보시면은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 용도에서 예를 들면 뭐 이마 같은 거죠.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후보지죠. 후보지. 그래서 기역은 후보지에 있어서의 개념이다. 후보지. 자, 후보지는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는 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유형의 문제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 용도적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해요. 후보지. 자, 후보지의 개념이죠. 자, 후보지는 이 전환 중일 때만 성립을 한다. 예, 전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후보지라고 말하지 않죠. 전환 중일 때에만 성립한다. 자, 두 번째는 택지, 건축할 수 있는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인 토지인 뭐죠? 이전 상태인 토지인 논밭, 임야를 우리는 소지라고 하죠. 소지. 좀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죠. 소지라고 합니다. 소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국지화하여 이 지역의 특성을 갖도록 한다. 국지화가 포인트죠. 1번 맞고 이 부증성은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하여도 토지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는 특성. 우리가 부증성의 개념이죠. 부증성, 비생산성이라고도 합니다. 영성성은 토지 관리의 필요성을 높여서 감정평가에서의 원가 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원가 방식과 관련 없죠. 자, 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는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을 하여도 우리는 소모되지가 않죠. 이 비소모적 재화입니다. 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하지 못하죠. 자, 물리적인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가 방식은 적용할 수 없다. 원가 방식은 상각 자산에 적용하죠. 자,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이 또 나타나고 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환원법, 우리는 수익 방식에 있어서의 수익환원법에 있어서 우리는 직접환원법, 수익환원 방법 중 우리가 환원법의 근거가 되죠. 자, 3번 정답이고 4번 개별성은 대상 토지와 다른 토지의 비교를 어렵게 하죠. 왜?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토지 상품 간 대체 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인접성은 물리적으로 연속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 인접성을 연결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주택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실질 소득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죠. 실질 소득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 맞는 질문이죠. 주택 가격의 하락이다. 자, 여러분 4번은 우리가 주택 수요에 대한 문제죠. 주택 수요에 대한 문제인데 주택 가격의 하락을 한다. 자, 이 주택 가격 수요량입니다. 이때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자, A점에서 주택 가격의 하락을 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은 증가하죠. 이때 이 A가 이렇게 뭐를 따라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하죠. 이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 이동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죠. 동일한 수요 곡선 우리가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가져오는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2번 정답. 3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이자 부담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은 약화돼서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죠. 수요 감소입니다. 소비자의 선호가 감소하면 수요 감소로 수요 곡선 자체는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가 인하되면은 세금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높아지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2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5번은 우리가 아파트의 시장의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공급에 있어서의 감소라고 하죠. 공급의 감소. 자, 공급의 감소를 나타내는 요인이 뭐냐? 요거 얘기죠. 자, 첫 번째,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한다. 자,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은 생산비가 상승을 하죠.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은 뭐한다? 감소합니다. 자,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가 되고,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은 우리가 토지 매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상승하면서 우리가 공급이 뭐한다?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을 또 하면은 또 생산비가 상승하는 거죠. 자, 아파트 가격의 하락. 자, 5번에 보시면은 5번은 다섯 번째 지문 보시면은 아파트 가격이 주어졌죠.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한다. 자, 이 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은 감소한데 이 A점이 또 뭐를 따라서
A점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하죠.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조만간 실시될 것이라 예상의 동그라미. 예상이 되면 현재 분양 가격이 비싸요. 현재 분양가가 비싸니까 규제를 하기 전에 현재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현재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도 틀렸고,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자, 대체재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주택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싼 주택 공급을 줄이겠죠.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대체 관계는 아파트 공급을 늘립니다. 그래서 대체재는 주택과 아파트의 화살표의 변동이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죠. 그래서 아파트의 공급은 뭐한다? 증가합니다. 여섯 번째, 공급의 증가고, 마지막 아파트 건설 자금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은 악화되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합니다. 공급의 감소는 요 세 가지가 되겠죠. 세 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틀린 겁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 한 단위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인데, 자, 기억은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이죠.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율을 묻는 겁니다. 가격의 변화율. 이 변화율, 퍼센티지 개념이에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또 수요, 양의 변화율을 묻습니다. 또 퍼센티지 개념, 퍼센티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억은 틀린 지문. 니은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면 열등제죠.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은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우리가 열등제가 되죠. 열등제. 니은은 맞는 지문이고, 디귿. 이제 기억이 우선 틀렸죠. 디귿. 대체재가 많은 재화일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 높다는 건 탄력적이죠. 맞는 지문. 네 번째, 수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면은, 우리가 수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일정하다면은 수요 곡선은 뭐다? 직각상곡선. 네 번째도 틀렸죠. 수요 곡선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렇게 직각쌍곡선이다.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직각쌍곡선. 직각쌍곡선일 때 수의 가격 탄력성은 1인 단위 탄력적. 가격이 높든 낮든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수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로 일정하죠. 직각쌍곡선입니다. 직선이 아니죠. 네 번째 틀렸고,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때 빌라 수요량이 증가한다.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빌라 수요량이 증가하면은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죠.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그래서 수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클 때는 아파트, 빌라는 두 상품은 대체재 관계에 있는 상품.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틀린 건 뭐죠? 기역, 니을. 기역, 니을 두 개가 틀렸네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 보면은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자, 균형 가격이 하락을 하려면요, 수요가 감소하든지 아니면은 공급이 증가를 해야 돼. 수요가 감소하든지 공급이 증가를 해야 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우리는 반드시 하락을 하죠.
자,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한다. 자, 대체재인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파트 빌라 가격이 상승, 빌라 수요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은 상승. 1번은 가격 상승. 2번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서 아파트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아파트 가격 상승. 자, 3번 건설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이 향상되면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균형 가격 하락.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구 소득의 증가, 지역 내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상승합니다. 3번 정답이죠. 8번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지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자, 수요의 감소폭이죠. 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수요의 감소폭이 더 큰 거죠. 이렇게 수요의 감소폭이 뭐보다 수요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이 공급의 이 증가폭보다 크다. 그러면은 우리 새로운 균형점에서 수요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또 수요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가격도 하락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은 우리가 관련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에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선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후에 주택 거래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 중 불규칙 변동 요인에 속하죠. 불규칙 변동 요인 또는 무작위적 변동 요인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죠. 자,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 증가는 매해 발생하기 때문에 계절적 변동 요인입니다. 그래서 추세적 변동 요인이 아니라 계절적 변동 요인. 자, 이 계절적 변동 요인은 이 계절에 따라 계절적 변동은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죠. 자, 그래서 4번 정답. 5번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 등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로 많이 사용되죠. 건축량을 파악할 때 건축 착공량, 건축 허가량, 또 부동산 거래량, 그리고 부동산 가격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A, B, C 부동산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 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 형태를 보는 거죠. 자, 기울기가 나왔습니다. 1번 A 시장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0.3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죠. 이럴 때는 우리는 수렴형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A 시장은 이런 형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이 형태죠. 자, 이 형태는 무슨 형태? 이렇게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균형 상태로 접근하는 뭐다? 수렴형. A는 수렴형이고 B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은 이렇게 가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되는 무슨 형태? 순환형이 B가 돼요. B. 예? 그리고 C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크죠. 자, C는 이렇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한 형태가 돼요. C는 자, 이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무슨 형태? 발산형.
A는 수렴형, B는 순환형, C는 발산형 형태. 기울기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고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1번은 뭐가 나오죠? 개별성의 특성이죠. 자,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거래에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어떻게 돼요? 곤란하고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거래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유사한 부동산이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면 이 부동산들은 서로 다른 시장 지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용도별로 특화된 형태인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세분화된다. 3번은 부동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국지적 시장에서 나타나는 형상이죠. 4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불안전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분석은 불안정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니까 틀렸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할지라도 이상적인 시장인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분석합니다. 4번 정답.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있어서 원활한 공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왜곡되어지기도 하죠. 5번 맞는 질문이고 12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과거의 추세를 반영하는 거죠.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고 두 번째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죠.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정보,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자, 3번 공표된 것이든 공표되지 않은 것이든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됐다. 이런 과거와 우리는 현재 공개된 정보는 공표된 정보죠. 이 공표된 정보든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 공표된 정보든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는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일반 상품 시장보다 더 불안전하고 더 비효율적이므로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4번 지문 보면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뭐가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 자, 시장에서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은 이 초과 이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4번 정답. 없다니까 틀렸죠. 5번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다른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비효율적이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죠. 자, 4번 정답입니다. 자, 13번 배후지와 가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일반적으로 상품의 구입 빈도가 낮다는 것은 내구성 있는 상품, 예를 들면 가구인데 배후지 상권의 규모는 커집니다.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고 배후지는 고객이 정주하는 장소, 즉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죠. 점포에 매출이 발생하는 권역을 얘기합니다.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가로는
통행하는 고객의 양보다 구매력과 관련된 질이 더 중요시되고 배후지와 가로는 주거지나 공업지보다는 상업지에서 더욱 중요시되는 용어입니다. 1번 정답이죠. 14번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다.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는 얼마? 12km인데 A는 얼마? 2000이다. A는 2000. A는 2000제곱미터, B는 8000제곱미터.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는 12km다.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의할 경우에 쇼핑센터 A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위치가 우리가 분기점이 될 거냐, 분기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 될 거냐, 요걸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요걸 우리가 X라고 보면은, 자, X는 공식이 있죠. 자, A 쇼핑센터로부터 물을 때는 분모는 A의 매장 면적, 분자는 B의 매장 면적이죠. A의 매장 면적 2000제곱미터, B의 매장 면적 8000제곱미터. 요 약분하면 4죠. 자, 루트 4는 얼마? 루트 2에 제곱해서 요거는 2가 돼요. 요거는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 12km가 돼요. 그럼 얼마다? 12km. 요거 2죠. 1 더하기 2니까 3분의 12km니까 구하고자 하는 답은 4km죠. 자, 그리고 우리 구하면은 우리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은 어떻게 돼요?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B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우리가 12-x죠.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요 두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구하는데 이때는 x는 거리니까 양수죠. 여기서 요 2차 방정식을 풀면은 또 이렇게 4km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전국에 두 개의 도시와 두 개의 산업, 세 개의 산업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입지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입지계수에 대한 설명이죠. 자, 15번 문제. 입지계수 LQ에 대한 문제죠. 분모는 전국이죠. 항상 수식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전국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자, 특정 지역이죠. Z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이 Z 지역에 우리가 X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LQ죠. 자, 이때 항상 전국 전체, 전국 X 산업, Z 지역 전체, Z 지역 X 산업을 표해서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 표를 봤더니 제조업, 금융업, 부동산업이죠. 자, 제조업, 부동산업, 금융업이죠. 자, 이때 LQ를 구하는 거죠. LQ. 자, LQ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자, 요거는 A 도시고 B 도시에도 LQ를 또 구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자, 전국에 얼마 표에서? 자, 표에서 한번 봅니다. 전국 10,000명이죠. 전국 전체가 10,000명이에요. 전국 전체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그래서 전국에 누구 제조업은 얼마냐? 4,000명이죠. 그러면 10분의 4. 여기 10분의
4가 되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10분의 4 제곱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분자는 A 도시는 얼마? 전체 A 도시 전체는 1000명의 제곱 300, 1000에 300이죠. 그럼 또 얼마? 10분의 3이죠. 10분의 3이니까 40분의 30이니까 4분의 3이죠. 0.75가 돼. 그럼 여기는 얼마? B도시는 3000명에서 1200명. 3000명에서 1200이니까 또 10분의 얼마? 4. 1이 나오겠지. 예.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업, 금융업 있죠? 금융업. 자, 여러분 금융업은 얼마? 10,000명 중에 자, 금융업은 10,000명 중에 얼마다? 5,000명. 이니까 2분의 1이죠. 여기 2분의 1. 자, 그리고 A도시는 1000명 중에 500명. 1000명 중에 500명이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1이죠. 여기 약분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3000명에서 또 얼마? 1500이니까 또 2분의 1이니까 또 약분되면 1. 그러면 5번이 정답이죠. A도시의 금융업과 B도시의 금융업의 입지 개수는 1로서 서로 같다. 5번이 정답.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다 구해서 구하면 되겠죠. 여기는 또 얼마? 우리 또 10,000명 중에서 부동산업은 얼마? 1000명.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고 여기는 얼마가 돼? A도시는 1000명 중에 부동산업 200명. 10분의 2죠. 여기는 10분의 2니까 이건 2가 되겠고 여기는 3000명 중에서 300명. 3000명 중에서 300명. 10분의 1이니까 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파악하면 돼요. 5번 정답입니다.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경제 부문의 집적에 따른 이익이 시공간적으로 누적적인 인과 과정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까지 파급되는 것은 바로 뭐에 대한 설명? 집적 경제에 대한 설명. 1번 정답. 이것은 집적 경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교외로 이동하면서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밑줄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들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선 입찰지대 곡선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중요하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서로 유사한 활동은 뭐한다? 우리 직접 하려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3번은 뭐가 된다? 우리는 유사한 활동은 집적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유사 활동은 이 집적에 따르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집적 지향성이 나타나죠. 집적 지향성. 자, 3번 맞는 지문. 4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의 분화 과정이 침입, 경쟁, 천위의 과정을 수반하는 생태학적인 논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제스 이론은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 공간 구조 형성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도시 공간의 성장 및 분화가 주요 교통노선, 호이트는 교통노선, 교통망을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나죠. 항상 호이트가 나오면은 누구의 호이트의 우리가 선형 이론은 선형은 부채꼴 모양이죠. 그래서 항상 교통망입니다. 교통망이라는 거 꼭 명심하고 부채꼴 모양이죠. 자, 17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레토 지대는 경제지대입니다. 전용 수입을 초과해서 지불된 소득을 말하죠. 맞는 지문인데 파레토 지대는 경제지대의 개념. 토지의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는 것은 토지에 귀속되는 소득, 즉 토지 지대의 전부가 리카도 지대다. 그래서 토지 공급 곡선 17번에 2번이죠.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선일 때
수요가 나오죠. 그럼 요 전부가 우리 니카도 지대다. 니카도 지대. 자, 3번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일지라도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마르크스는 우리는 한계지 또는 한계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합니다. 3번 정답. 다수 산업인 경우 시장지대 곡선은 지역별로 가장 높은 입찰지대를 낼 수 있는 산업에 입찰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을 시장지대 곡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 해리스 울만의 다핵 이론에서는 어떤 이질적인 활동은 어떻게 돼요? 집적에 따르는 이 불이익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호 분리된다. 입지의 비양립성, 입지적 비양립성, 즉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 입지적 비양립성, 상호 분리된다. 집적에 따른 불이익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8번. 지가가 사회 경제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합리적인 지가 수준보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높게 형성됐을 때 발생되는 폐라고 볼 수 없는 것. 공공용지 확보가 곤란하죠. 토지 수용 시에 보상 가격을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공공용지 확보가 곤란하고, 자, 또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또 소득 격차죠. 토지 소유 계층은 지가 급등에 따르는 불로소득을 얻고 근로자들은 어떻게 돼요? 소득이 토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우리가 형상이 심화가 되죠. 과도한 지가가 싼 외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과도한 직주분리 형상을 야기시킵니다. 5번 정답인데 지가 급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환물 심리가 만연됩니다. 감소가 아니라 만연. 환물 심리가 만연되고 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부의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1번은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입니다. 2번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죠. 용적률 건폐율 제한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죠. 그러면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죠.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가지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복 지정될 수 없지만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죠. 고도지구, 보호지구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번 정답. 20번 부동산 관련 제도 및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서로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 자, 이건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한 것은요 주택법에 규정되고 있죠. 1번 정답. 토지 거래 허가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건 주택법이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법은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소득세법입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주택의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이 저가 주택 공급이 제한되면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공급은 고급 주택에서 저급 주택으로 넘어오는 하향 여가에서 발생한다는 이런 하향 밑줄. 1번 맞는 지문이죠.
주거 입지는 친입과 천의의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상향 여가는 저급주택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하거나 또는 재개발돼서 상위 고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 여가죠. 주택의 상향 여가는 소득 증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감소가 포인트죠. 감소. 증가로 한 3번 출제했습니다. 4번 맞는 지문이고 5번 저급주택을 수리수선하여 수리비보다 주택가치 상승분이 큰 경우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하기 때문에 상향, 하향이 아니라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함으로써 상향 여가가 나타날 수 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합니다. 자, 주거급여법상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라든지 수선 유지비,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념인데 작년에도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죠. 왜? 임대주택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 3번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자, 여러분 22번에 보시면 얘기겠죠. 우리가 단기는 공급이 고정이 됐죠. 단기는 공급이 고정됐고 수요도 이동이 어려워서 비탄력적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는 균형이죠. 균형. 장기는 수요가 탄력화가 되고 공급은 우상향으로 가죠.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죠. 규제를 하면은 요게 단기 요거는 수요량이죠. 자, 공급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이렇게 단기에는 작고 장기로 가면은 공급은 이거고 수요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초과 수요는 어떻게 돼요?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더 커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공급은 이 정도밖에 장기로 가면은 안 되죠. 장기로 가면 이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암시장에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죠. 암시장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장기적으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고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에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 이게 틀렸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은 4번 정답.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보조를 받으면 실질 소득이 높아져서 우리가 소비가 늘어나는 소득 효과도 있고 또 이 보조를 받으면 그만큼 임대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서 더 소비가 늘어나는 대체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A지역 아파트의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공급 곡선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다. 자, 여기서 정부가 아파트 매도자에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했다면 조세 귀착은 어떻게 되냐. 이러면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도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가격은 불변입니다. 가격은 불변이기 때문에 수요자인 매수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어요.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으니까 누가 다 내야 돼? 공급자인 매도인. 자, 공급자인 매도자가 조세를 100% 부담. 예? 예. 조세를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한다. 매도자입니다. 이 매도자. 공급자인 매도자. 따라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 정답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24번 지렛대 효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